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산토리니 크레타.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산토리니의 아크로티리, 미노아 문명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된 건지, 멸망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남상, 그러니까 첫 시작은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스 문명은 이제 우리가 붉은 글씨로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를 이제 자주 들여다 보시면 그리스의 그 역사의 타임라인, 그러니까 키클라데스 문명기라고 하는 대략 BC 3300년부터 따지는 키클라데스 문명으로 시작해서 미노아 문명으로, 그 다음에 요까지가 에게 문명이에요. 키클라데스와 미노아 문명이. 그리고 그리스 본토, 펠로폰네소스 반도, 오늘날 스파르타가 있는 데죠. 올림피아가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미케네 문명이 시작이 되고 BC 1200년경이 되면 씨 피플즈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해양 민족이 나타나서 동지중해 연안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케네 문명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400여 년의 침체를 거쳐서 BC 8세기에 아르카이크기라고 하는 역사가 그리스에서 재개가 됩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구촌 최대의 스펙타클 축제인 올림픽이 BC 776년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그 무렵부터 호메로스가 쓴 완성된 그리스 형태의 문자로 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같은 서사시 문학 작품이 나타나는 그리스 문명의 여명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BC 479년 아테네 북서방에 있는 플라타이아라고 하는 데서 페르시아 침략군과 그리스 연합군이 맞붙은 전투, 이 BC 479년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한 뒤부터를 우리가 클래식 피리어드, 그리스 고전기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오늘 지구촌에서 향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학문들, 그 다음에 조각이나 그림들, 또 연극, 이런 어떤 오늘날 지구촌민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원형의 틀들이 형성된 게 바로 BC 479년부터 시작된 클래식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BC 331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괴멸시킨 뒤부터는 우리가 헬레니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해서 BC 30년에 로마한테 마지막 헬레니즘기 그리스 문명이 멸망할 때까지 BC 30년까지를 그리스 문명기로 보는 거고, BC 30년 이후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통제하는 팍스 로마나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리스 문명사, 우리 산토리니 크레타가 그리스의 미노아 문명기인데 그리스 전체 문명사에 대한 흐름을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남상인 에게 문명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키클라데스 문명과 미노아 문명.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게해에 있는 섬들 중에서 윗부분에 있는, 제가 검은색 동그라미를 쳐놨죠. 미코노스 섬, 델로스 섬, 이오스 섬, 낙소스 섬, 맨 밑에 무슨 섬? 산토리니, 우리가 배우는 산토리니 섬까지, 여기를 키클라데스 제도라 그럽니다. 제도는 여러 섬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문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부르고, 그 뒤로 산토리니하고 밑에 있는 크레타 큰 섬, 요 두 군데 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화 현상을 갖다 우리가 미노아 문명이라 그러고, 이 미노아 문명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시각 예술이라든가 건축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미노아 문명부터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배우기가 좋은 그리스 역사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산토리니는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석양의 명승지 이아라는 데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아크로틸이라고 하는 맨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미노아 문명 유적지까지 다양한 명소와 유적지가 있고, 오늘부터는 이제 아크로틸의 미노아 문명 유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산토리니가 끝나면 미노아 문명의 커다란 중심축인 크레타 섬을 배우게 되고, 저렇게 검은색으로 표현해 놓은 그 유적지들이 그 미노아 문명의 주요한 유적지가 되는 거고, 크노소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크노소스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죠.
모 관광회사에서 산토리니와 크레타 이틀씩 가서 주무시고 본토인 아테네와 그 다음에 뭐죠? 메테오라에서 하루씩 자는 6일 자는 관광 상품의 가격이 무려 저렇게 비싸요. 제 입으로 떠올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비싼데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 제공하는 그 산토리니 크레타 여행을 통해서 무료로 안방에서 클릭 하나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산토리니를 이제 시작하면 제가 이 두 종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취재했던 유적지의 안내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역사적인 내용, 문화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학습 요점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크로틸이라고 하는 산토리니 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군데의 민화 문명 유적지, 그 아크로틸의 유적지를 이제 탐방하는 이런 순서가 되고 퀴즈 몇 번 해야 되겠죠? 산토리니의 민화 유적지는 딱 한 군데다. 아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버렸네. 딱 한 군데입니다. 네. 이게 출제가 이게 밤에 이루어져가지고 좀 졸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 한번 보시고. 산토리니 민화 유적지의 이름이 무엇이다? 이거 이름 맞추는 퀴즈. 아크로바트다. 손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유적지 이름이 아크로바트다. 아크로비스타다.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가 살던 아파트 이름 같기도 하고 아크로틸이다. 왠지 아크로틸이 같아요. 그죠? 아크로틸이 같아요. 다른 두 개의 이름은 그냥 뭐 우스개로 이렇게 하시고 자, 아크로틸이 민화 유적지에 하수도가 있다? 있다. 하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예, 하수도가. 자, 상수도 유적도 있다? 상수도? 하수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뭔가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손을 들어볼까요? 아크로틸이 민화 유적에 상수도가 있다. 아, 대부분이 있다로 들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요거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크로틸이 민화 유적에 있는 상수도가 상수란다. 뭐예요? 냉수와 온수를 공급하는 두 종류로 나눠졌다? 자, 그렇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게 냉온수 공급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구상하기가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야, 일단 놀랍죠? 산토리니가 그런 데야 놀라워요. 아크로틸이 민화 유적지에 프레스코가 남아 있다? 프레스코 그림이 유적지에. 유적지에. 그러니까 프레스코 그림을 박물관으로 옮겨다 놓은 거 말고 유적지에도 남아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다. 네,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아크로틸이라고 하는 민화 문명 유적지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면서 아크로틸이 민화 유적지가 왜 멸망했는가를 재미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크로틸이 민화 유적지인데요. 자, 여기를 가려면은 피라에 있는 산토리니의 오늘날 그 섬의 중심 시가지가 피라거든요. 이 피라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택시라든가 이런 게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버스가 아주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가 이제 로컬 버스 라인인데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들이 버스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중요한 유적지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버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산토리니 혹시 개인적으로 여행 가면 뭐 다니기가 불편한 거 아닐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가서 버스 타고 다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단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죠. 예, 버스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크로틸이 유적지는 여기 지금 시간표를 적어놨죠. 거의 30분마다 한 대씩 버스가 있을 정도로 워낙 많이 탐방객들이 찾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피라 시가지 중심지 버스 터미널에서 아크로틸 유적지까지는 30분에 한 대씩 거의 이게 뭐 이제 성수기 시간표이긴 해요. 여름철에 찍은 거니까 제가 그래서 겨울철이나 비수기에 가면 저보단 좀 뜸하겠지만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겨울철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1시간 정도에 한 대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버스를 타고 딱 내리면 아크로틸이 유적지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버스에 내리는 순간 바로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뭐 이렇게 아름답거나 그렇진 않지만 바다에 그래도 어선도 떠 있고 이런 어떤 그 아름다운 산토리니의 바다 풍경을 보면서 반대쪽으로
한 200m, 한 300m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유적 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아크로티리 미노아 문명 유적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모형이다 아니면 실제 유적 사진이다. 자, 실제 유적 사진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저거 모형이다. 모형을 한 분만 들으셨어요. 이게 실제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모형이니까. 그죠? 이게 실제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크로티리 유적지에 이걸 실제 밑으로 내려가서 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그 위에다가 한 우리 여기 지금 있는 강의실에 테이블만한 저 정도 크기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뺑 돌고 저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죠? 내려가면 밑에 실제 유적지를 다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면 거기 있는 안내 간판만 일일이 다 읽어가지고 여행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산토리를 가실 분들은 좀 유튜브를 좀 보시고 그래서 강의 좀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어디를 볼 건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기본 지식을 갖고 가면 현장에 있는 한글 간판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 간판을 보거나 그리스어 간판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어 간판을 보기는 좀 어려울 테고 영어 간판을 보더라도 한국어로 미리 알고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이 내용을 충실히 보시면 좋겠다. 이 아크로티리 유적지는 그 원래 미노아 문명의 핵심 중심지는 산토리니가 아니라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크레타에 미노아 문명 유적지도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유물들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남아있는 거는 크레타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레타가 중심이지만 크레타 외부의 지역에서 대형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미노아 유적지가 바로 이 아크로티리인 거예요. 요거를 1967년부터 그리스 고고학자인 스피리돈 마리나토스라는 사람이 팀장이 돼가지고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리스에 있는 유적지들을 그리스인 고고학자가 발굴하는 거는 드문 예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가 오랫동안 튀르키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20년에 그리스가 독립을 선언하고 1830년에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서 어떤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1830년부터는 세워졌으니까 한 200여 년 역사가 됩니다만 초기에 그렇게 뭐 고고학적인 역량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의 고고학팀이 와가지고 발굴한 게 많죠.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와서 발굴했고 이제 20세기 중반이 되면서는 그리스 자체적으로 이제 유적 발굴을 한 거니까 이건 그리스 팀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자 아크로티리 미노아 유적에는 단층 건물이다 아니면 다층 건물로 되어 있다 뭘까요? 왠지 느낌이 다층 건물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아크로티리 가보면 건물이 벌써 1층 있고 2층이 다층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다층 건물로 되어 있고 전체 둘레가 한 8m 되는 그런 담장으로 둘러싸인 광장도 있고 근데 광장에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한 8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광장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흥미로운 퀴즈 하나 그러면 이 미노아 문명 유적지인 아크로티리는 왕국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자 왕국이다 그렇다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어요? 왕국은 아닐 것이다 왠지 왕국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배울 때 흥미로운 게 예전엔 그냥 어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전부 다스리는 왕정지 사회일 것 같은데 실제 만 한 2000년 전, 만 년 전 신석기 농사문명 이후에 농사유적지가 이 농사를 시작을 하고 그 농경지 주변으로 어떤 공동체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초기에 이뤘던 집단 사회에서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했을 것이다 그러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는 후대에 나타난 이런 인재인 경우가 그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로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왕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왕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유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사회에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없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유적 발굴 결과 왕국이 아닌 것으로 이 아크로티리 유적이 추적이 되고, 자, 미노아 이 아크로티리 유적지에 거대한 상점이 있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대한 상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것 같아요. 거대한 상점이.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저 좁은 데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지러 가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그러면 상점들이 있어야 이게 되겠죠. 거대 저장고 상점은 없지만 상점들이 있었어요. 상점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나중에 이제 유적지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그게 나옵니다. 굉장히 빼어난 기술력이 있던 거로 추정이 되고, 자, 미노아 아크로티의 프레스코는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흑백일 것이다, 컬러일 것이다? 왠지 컬러일 것 같아요. 그죠? 왠지 컬러일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채색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저것과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던 그 컬러, 이 어떤 총 천연색의 프레스코 그림이나 이런 시각 유물 가운데 저 치마와 가장 유사한 치마를 고구려 시각 유물에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만주에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에 등장하는 고구려 여인이 입은 치마가 저런 식으로 색동 치마를 입었습니다.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요. 고구려 고분에서 고구려 여인들이 입은 의상이 저렇습니다. 생긴 건 약간 좀 틀리지만, 그래서 뭐 고려 말에 뭐 신돈이 이렇게 할 때 뭐 자식을 여기저기 낳아서 뭐 새꼴 옷을 입혔느니 어쩌니 그러지만, 일단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굉장히 컬러풀한 화려한 색상의 다색의 치마 저고리를 고구려 여인들이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래요, 이게. 저렇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아크로티리 그 벽면에는 화려한 저러한 이 채색 프레스코들을 볼 수가 있고, 얼굴에 연지곤지 찍은 거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아크로티리는 해외 무역일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외 무역 지역이 네모로처럼 저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산토리니와 밑에 있는 그 네모친 게 크레타 섬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노의 중심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진 게 저게 로도스 섬입니다. 로도스 섬에서도 미노아 유물, 미노아 토기 이런 것들이 상당수 출토가 되고, 동쪽으로 더 이동을 하면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서도 미노아 유물들이 꽤 출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역 지역을 보면 당연히 이집트는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이집트가 워낙 압도적인 그 오래전부터의 어떤 역사 문명 유적지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 에게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상호 교역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에게에서도 출토가 되고, 거꾸로 이집트에서도 에게풍 유물이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교류했음을 알 수 있고, 시리아로 이렇게 쳐놨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가 상류 지역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하고도 교류를 가졌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 한 BC 1600년경에 이제 저거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에게에 살던 이 미노아 지역에 살던 산토리니와 크레타에 살던 사람들은 저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동지중해 연안과 교역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업종의 무역이었을까요? 요건 퀴즈 한번 해볼까요? 무기 산업이었을 것이다. 무기 교역이다. 자, 두 번째 섬유 교육일 것이다. 그죠? 왠지 옷이잖아요, 옷. 그죠? 그래서 아까 그 프레스코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화려한 색상의 옷, 그때 그런 옷을 지역마다 다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옷감
또 그런 물감 이런 것들을 그 염색 염료죠.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섬유업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출을 갖추니까 방직기를 갖춘 이러한 유물들이 산토리니나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 유적지 출토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섬유 산업이 굉장히 뛰어나서 직물이나 옷을 만들어서 저쪽 지역으로 수출을 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발굴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미노아 아크로티리 유적지가 절정으로 번영하던 시기는 언제였겠느냐. BC 3000년에서 BC 2000년 사이에 굉장히 번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이제 이 지역뿐 아니라 동지중해 연안의 전체의 어떤 무역이나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 같은 걸 따져보는데 이 지역이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BC 2700, BC 27세기, 즉 BC 2600년대에 만들어진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 그러면 레바논 산맥에서만 생산되는 나무의 제품들이 나와요. 그렇다 그러면 BC 2700년대, 2600년대에 이집트를 페니키아 상인들이 오가면서 무역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BC 3000년대부터는 이미 이 동지중해 연안에는 다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산토리나 미노아 지역까지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노아 아크로티리가 유적지로서 절정의 번영을 누렸던 거는 BC 2000년에서 BC 한 1600년 사이까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발굴 결과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게 BC 1600년 전이니까 사실 좀 우리 동양 역사와 비교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그 역사를 따질 때 사망오제 시대, 사실상 신화 시대죠. 그리고 나라 이름으로 따지는 거는 하은주,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의 다른 말이 이제 상나라잖아요. 그러면 보통 BC 16세기, 1600년 정도, BC 1600년경부터를 은나라의 역사로 치는데 그 초기 은나라에서 나온, 상나라에서 나온 유물도 저 무렵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갑골문에서 이렇게 한자의 초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저거보다는 좀 후대에 나오기 때문에 동시대의 동양과 비교하면은 압도적으로 저쪽이 앞서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또 에게를 공부하니까 그렇고 저 무렵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이미 고도로 발달한 문화가 꽃피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도기들이 이렇게 다수 발굴이 되고, 그죠? 이런 건 이제 개인 집에 이렇게 많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이거는 상점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 상수 시스템이 발달이 했는데, 요게 제가 이 현장에 찍은 사진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모 쳐놨잖아요. 붉은색으로. 요게 상수관이 묻혀 있는 겁니다. 이 상수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냉수와 온수 두 개 시스템으로 공급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온수는 어떻게 공급했어요? 화산열, 그죠? 바로 답이 나왔어요. 여기가 산토리니가 화산지대니까 화산열을 이용한 그런 온수를 갖다가 이 상수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화산시대 지열로 가열한 그런 물을 상수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을 했다. 이건 하수도 유적이잖아요. 아까는 상수관이니까 이렇게 동그란 관이 보였잖아요. 하수도는 그런 관은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고향에서 보면은 이제 네모 따른 이거 홈 파가지고 그쪽에도 하수도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붉은색으로 쳐놓은 네모 안에 보면 도로 밑으로 하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미노아 유적지인 아크로티리의 하수도 여기까지도 보고, 자, 유적지에 골목 계단이 있었을까요?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단이 무너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벌써 우리 그래도 눈썰미가 있는 회원님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저게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의심이 안 드세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절로 무너진 거예요? 아니면 날카롭게 딱 잘라진 거로 봐서 날카롭게 딱 잘라진 거로 봐서 지진 났을 확률이 크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오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무너진 거라면 저렇게 부러지듯 되지는 않아요.
어서 강력한 힘이 와가지고 탁 주면서 확 부러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갖고 뭔가 지진이 있었겠구나. 아니면 대폭발이 있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크로틸이 민화 유적지의 규모가 어떨지 규모에 대한 우리가 퀴즈를 한번 나가보면 퀴즈가 아니네. 바로 나와버렸네. 도시 전체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니까 이게 한 20헥타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거죠. 20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다층 구조의 건물들이 보니까 단층짜리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동양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석조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다층 건물을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을 짓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층 탑을 물론 동안시대 이후로 한 2000년 전부터는 다층 그 탑을 만들거든요. 중국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뭐 사람이 들어가서 층별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사는 걸로 다층 건물을 짓는 데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기술력이죠. 항구 도시이고 국제 교육의 중심지고 그래서 인구 밀도는 꽤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자, 그럼 한 20여 헥타르 정도가 되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여러 연구자마다 설이 다 다른데 기본 20헥타르 이상은 됐겠다. 더 높게 잡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20헥타르 정도로 보는데 그 유적을 다 발굴했어요? 왠지 다 발굴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폼페이를 우리가 가보더라도 폼페이를 지금 다 발굴했나요? 폼페이를 다 발굴한 게 아닙니다. 네, 아직도 일부는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산재에 덮여서 지진이 나서 가라앉아. 조금 더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탈리아가 뭐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스. 아니 이제 폼페이고요. 폼페이도 다 발굴 안 했는데 왜 다 발굴을 안 할까요? 일부러. 네. 왜? 관광객을 조금씩. 폼페이를 1748년부터 발굴을 시작한 건데 지금 이제 23년만 더 있으면 30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발굴을 다 안 하고 있느냐? 요즘도 가끔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폼페이에서 새로운 거 나왔다고 뉴스를 띄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폼페이 여행을 갑니다. 한꺼번에 끝났다 그러면 안 가요. 폼페이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질 않아요. 이집트에서도 요즘도 계속 뭐 나왔다. 한꺼번에 돈 엄청 들어서 발굴할 수도 있어요. 평생 그거 갖고 앞으로도 몇백 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일부만 이제 발굴했고 공개되는 것도 일부예요. 몇 프로 발굴했을까요? 30%, 50%? 한 50% 정도 발굴한 걸로. 공개하는 거는 10%도 안 돼요. 지금 저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개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발굴해가지고 전체 추정해보고 핵심적인 거 따져서 보고, 다 까보지 않아도, 다 까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까보지 않더라도 한 반 정도 까보면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공개하려면 또 그 크게 다 현장 뮤지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 핵심적인 것만 딱 공개를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크로틸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자, 이제 20헥타르 정도 된다. 10헥타르 정도를 발굴해 보고 공개는 한 2헥타르만 하는데 대략 윤곽이 나왔단 말이죠.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요? 3천에서 8천 명 사이일 것이다. 아니면 10,000명에서 한 2만 명 사이일 것이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들으셨어요. 2번. 나머지는 다 2번을 들으셨는데 1번이 오늘 모처럼 나오셔서 기회를 탔습니다. 자, 3천에서 한 8천 명.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학자마다 이게 많이 다른데 도시 면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한 적어도 암만한 데도 3천 명, 그리고 한 6천 명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보면은 최하 그래도 3천 명 이상은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노소스 밑에 있는 크레타의 크노소스와의 관계라든가 교역이라든가 뭐 국제적인 어떤 이런 걸 따져보면 그래도 한 8천 명까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정하는 게 있어서 그냥 큰 뜻에서 한 3천에서 8천 명 정도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우리 그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죠.
벌써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시커멓게 화산이 폭발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아크로틸 미노아 문명지는 왜 멸망을 했을까?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예. 자, 왜 멸망했을까? 일단 BC 1600년에서 1500년 사이, 대개 BC 160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BC 1600년경에 화산이 대폭발을 한 겁니다. 화산 폭발이. 자, 그러면 너무 일찍 끝나버리잖아요. 이 챕터가. 화산 폭발로 끝나요? 지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도 보면 왠지 지진 같잖아요. 이게 무너진 게.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진이 육상에서 난 지진일까요? 해저 깊은 데서 난 지진일까요? 왠지 해저 지진일 것 같아요. 그죠? 땅덩이 조그맣고 그러니까 뭐 땅에서 저거 날 일 없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쉽게 답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진이 먼저일까요? 화산이 먼저일까요? 지진이 먼저일까요? 화산이 먼저일까요? 자, 지진 손 들어보세요. 화산 손 들어보세요. 반반씩 갈렸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를 때는 반반씩 나옵니다. 모를 때는 정확히 반반씩 나와요. 네. 이게 알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폼페이 말씀드렸습니다. 폼페이를 예를 들면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대분화, 대폭발한 거는 79년입니다. 서기 79년. 근데 기록을 보거나 현장 유적을 통해서 보면 62년에 대지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17년 뒤에 대폭발한 거예요. 폼페이를 기준으로 하면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먼저. 자, 여기는 어떨까요? 뭐 프리드리라든가 또 뭐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의 드리트, 뭐 맥코이어, 하이케 이런 사람들의 그 1999년, 2000년, 2009년에 연구 성과들이 나온 거를 종합해 보면 이거는 화산이나 지진의 단일 사건이 아니라 폼페이처럼 화산과 지진, 지진과 화산이 연계가 됐는데 그 시기가 폼페이에는 기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62년 대지진과 79년 분화라는 게 정확히 알려지는데 여기서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몇 년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 지진이 먼저 일어났다. 이런 게 정설이에요. 지진이 났고 그 뒤로 대분화가 일어났고 대분화에 이어서 후속 여진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지진, 분화, 지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일단 지진과 분화에서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게 후속 지진이라는 건 뭐 다 끝나고 나서도 일어나고 쓰나미로 덮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지진과 분화가 결정적인 순서대로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지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폼페이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보면 맨 처음에 BC 한 1620년, 1600년 사이에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산토리니 주변이 활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분화에 앞서서 폼페이처럼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걸 또 어떻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느냐. 아크로틸이 미노아 유적지에 가서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뭐가 똑 부러지듯 강력한 뒤틀림이 있으니까 똑 부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복원해 보려고 지지대도 받치고 어쩌고 이런 게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단 먼저 났고 그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쳐서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했던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크로틸이 발굴을 해보니까 무너진 벽체 그리고 그걸 고쳐가지고 살아보려고 임시 보강제를 댔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괴멸적인 뭔가의 끝판이 나오기 전에 일단 지진을 겪었고 그 지진을 복구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를 완전히 떠나기 전에는 여러 차례 강한 지진도 한 번도 아니라 여진까지 포함해서 일단 화산이 나기 전에 지진이 한 차례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됐고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무지하게 이 지역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지진이 났든 아니면 뭐 후대 지진이었든 큰 지진이 나고 며칠 뒤인지 몇 주일 뒤인지 몇 달 뒤인지 몇 년 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격적인 화산 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와 부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폼페이랑 비교해서 폼페이 혹시 폼페이 다녀오셨으면 폼페이를 우리가 이제 가서 탐방을 하면 베수비오 화산이 지금도 커다랗게 있죠. 가운데가 잘렸죠. 큰 폭발이어서. 그러면 이 베수비오 화산 바로 그 밑에 있는 도시는 사실 폼페이가 아닙니다. 폼페이는 화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 원래 베수비오 화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는 오늘날 이탈리아 지명으로 에르콜라노. 옛날 로마 시대에는 에르콜라눔이라는 도시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거는 베수비오 화산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매몰이 됐냐 하면 마그마하고 진흙하고 터져나온 이런 습기가 많이 머금은 걸로다가 에르콜라는 먼저 이렇게 됐고, 이쪽에 있는 폼페이는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마그마가 거기까지 못 오잖아요. 진흙이. 여긴 뭘로 덮쳤어요? 바로 화산재하고 부석으로다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출토되는 유물이 나중에 폼페이를 탐방하거나 에르콜란을 탐방하면 에르콜란에서 출토된 유물과 폼페이에서 출토된 유물 종류가 달라요. 보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마그마나 진흙이 덮쳐가지고 매몰된 거는 공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런 데서는 무슨 유물이 남아있을까요? 썩는 유물이 순간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면서 썩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쪽 공부할 때. 그리고 폼페이는 그게 온 게 아니라 자갈이랑 뭐 화산재 이런 게 와서 덮쳤기 때문에 깊이는 뭐 몇 미터로 깊이 덮였지만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썩는 거는 다 썩어 없어지고 그런 거 없어지고 주로 이제 유적과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조각 같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크로티리는 뭘로다가 됐다? 바로 이 화산재 같은 거로다가 덮였다. 그러니까 별로 이런 데 보면은 용암이나 이런 게 마그마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그 오늘 지난 우리 첫 시간에도 봤죠? 그 탕 터질 때 바다에서 터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그마 대부분은 바닷물 속에 그대로 남는 거고, 그리고 이쪽 사람 살던 대로 터진 거는 화산재만 날라와 가지고 터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산재층이 도시 전체를 덮으면서 아크로티리를 덮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골이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가 폼페이를 탐방해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골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대폭발 전에 이미 여기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폭발한 게 아닌 거예요. 폼페이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떠났지만 유골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상당히 순식간에 이게 덮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미노아 산토리니 아크로티리는 이미 전조가 컸기 때문에 지진 겪고 살아보다가 이거 뭐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뜬 거예요. 그래서 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폼페이에서 유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생활 유물들이 인골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유물이 안 나온 게, 사람이 살아야 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도 해 먹어야 그릇도 있어야 되고 뭐 난로도 있어야 되고 다 있는데, 그런 유물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분화가 되고 이제 그 뒤로 여진이 벌어지거나 후속 폭발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이 3단계로 벌어지고, 이때 나온 쓰나미로 이제 전체가 다 이게 산토리니뿐만 아니라 주변 섬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크레타 섬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크레타를 탐방할 때 뒤에 다시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크레타 할 때 크노소스가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크레타 섬. 그러니까 그 에게 북쪽에 있는 산토리니에 터져가지고 쓰나미가 오면 크레타 섬 북쪽으로 쓰나미가 몰아닥치겠죠.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미노아 유적지들에 바로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폭발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쓰나미가 있었겠구나. 자, 유골이 안 나온다 그랬죠. 네, 유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피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그래서 복합재난인데 경고가 뭔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화산 대폭발 전에는 아마 전부 배 타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대패했을 것이다라는 근거는 유골이 없다는 거, 비어졌다는 거 도시가. 그거 말고 또 어떤 거를 근거로 사람들이 여기 없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을까요? 가축? 가축도 없고 또 뭐 제가 나귀를 타고 이게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가축. 자, 유골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뭘까요? 아이고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유골도 안 나와. 사람들이 없었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물이 안 나오는데 특히 사람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유물이 안 나와요. 뭐예요? 그거 아니고. 응? 생활용품도 거의 없고 좀 있긴 있는데 돈이 저 때는 화폐 경제가 많이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돈보다는 돈 말고 다른 거. 음식인데. 다른 거. 밀 그렇죠. 같은 거? 장신구. 장신구 귀금속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밀이 다. 귀금속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미리 돈 되는 거 다 들고 간 거예요. 저 당시 BC 1600년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금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엄청 있었죠. 엄청 있었죠. 근데 출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진 거 갖고 이미 다 떠난 거예요. 네, 떠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다 이미 떠났구나. 폼페이는? 있죠. 폼페이에서는 유골도 나오고 귀금속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크로티리의 폼페이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 미노아 문명 유적지 아크로티리의 개괄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미노아 유적지 아크로티리가 어떻게 붕괴되고 멸망됐는가, 그리고 폼페이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